사례가 많아지겠네요. 그렇죠. 네. 네. 이런 거는 뭐 우리끼리만 사실 공유를 해야 되는 건데. 여기 말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거? 금리 문제만 좀 어떻게 좀 잘 긍정적으로 해결이 되면은 거래 활성화가 많이 되기 때문에 지금이야말로 어떻게 보면은 좀 줍줍할 때가 아닌가. 맞아. 네,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도 채널에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아니,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세무 전문가이시면서 교수님이세요. 네. 예. 세무적으로 네. 궁금한 거 있을 때마다 많이 여쭤보는데 네. 2023년 네. 개정 안 됐죠? 개정이 된 것도 있고 네. 이제 개정 예정인 것도 있고 그러니까 너무나 많이 개정이 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도대체 이게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모호한 상태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확실하게 2023년도에 네. 세금이 도대체 어떻게 바뀌었는지 좀 그렇죠. 안내 좀 해주세요, 교수님. 어쨌든 지금 많은 분들이 이 개정된 것 때문에 너무 머리를 아파하시는데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부동산 세금 흐름이 취득세가 있습니다. 일단은 취득세 개정이 됐고 또 개정 예정인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 말씀드리면 우리가 취득세 신고를 할 때는 취득한 날로부터 60일까지 잔금 치른 날로부터 60일까지 신고하는데 징여를 받았을 때 징여를 받았을 때는 작년까지는 60일이었는데 이것이 징여세 신고 기한과 맞춰주기 위해서 3개월로 연장이 됐습니다. 아, 예. 길어졌네요. 네네, 네. 길어진 거죠. 징여를 받으면은 징여세 신고도 해야 되고 징여에 따른 취득세, 지방세 신고도 해야 되는데 그 신고 기한을 동일하게 맞춰준 거예요. 그러니까 좀 혼동을 막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고. 네. 다만 이제 그런 부분 좋아졌는데 좀 안 좋은 소식은 뭐냐면 징여가액이 인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작년까지는 우리가 만약에 토지라고 한다면 공시지가라는 말은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우리가 징여를 받으면 공시지가로 신고한다 이렇게 되는데 공시지가는 괜히 낮잖아요. 네. 시세보다도. 그런데 이것을 올해부터는 시가 인정액이라고 해서 매매 사례 가액이라든가 아니면 감정가액 그러면은 그걸로 평가를 받게 되면은 징여 금액이 올라가겠죠. 그렇죠. 공시가가 네. 원래 되게 저렴한 건데. 주택은 거의 뭐 매매 사례가 많기 때문에 네. 근데 토지는 영향이 크지 않을까. 와. 보통 시세에 보통 30에서 한 60% 정도 되는데 이게 만약에 매매 사례나 감정가액으로 가게 되면 그 징여에 대한 취득세 부담이 커지지 않을까. 토지 징여는 세금이 엄청 부담되겠네요. 그렇죠. 아, 토지가 징여 절세 상품에 해당이 됐는데 맞아요. 그 부분이 그래서 작년에 이 내용을 아는 분들은 부랴부랴 작년에 징여를 많이 했었습니다. 와, 이거 사실은. 언제부터? 이게 이제 올해부터 시행입니다. 올해부터?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런 토지 징여를 하실 때는 그런 부분들 좀 감안하셔서 의사결정을 좀 잘 하셔야 되지 않을까. 다만 상속을 받았을 때는 시가 인정액이 아니라 종전대로 공시지가입니다. 아, 그러면 그냥 증여 네. 안 하고 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제 뭐 우스갯소리로 그러면 죽어야지 되는 거냐. 죽어야 돼. 네. 하나 꿀팁을 말씀드리면 네. 징여를 받았을 때도 공시지가가 토지 같은 경우 1억 이하. 아, 1억 이하면? 예. 그럼 막 분필하면 돼요? 네, 1억 이하가 됐을 때는 바로 이제 나오시네요. 분필. 네, 분필. 쪼개기. 네, 그래서 1억 이하 물건이 징여가 됐을 때는 종전대로 시가표준액인 공시지가 등으로 갈 수 있습니다. 아, 이쪽에서? 예. 그러니까 우리가 꿀팁. 1억 이하라는 말을 잘 기억을 하시면 그러면은 그래서 공시지가 1억 이하면은 실제 호가는 꽤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좀 잘 활용하시면 그런 부분들 토지를 뭐 겸면 낙찰 받아서 저점한테 뭐 징여를 해주신다거나 그랬을 1억 이하. 그래서 아마 그렇기 때문에 요 물건들이 아마 좀 인기가 있지 않을까. 아, 그래서 토지가 더 작게 거래가 되는 사례가 많아지겠네요. 그렇죠. 네. 이런 거는 뭐 우리끼리만 사실 공유를 해야 되는 건데. 여기 말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거? 네. 취득세가 다주택자에 대해서도 기준이 많이 낮아졌잖아요. 예, 맞습니다. 좋은 얘기를 또 해야 되는 거니까 이제 우리가 일시적인 이주택자 규정이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종전에 집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이사를 가기 위해서 이제 새 집을 하나 얻었는데 이제 이 집이 팔리지 않아서 일정 기간 한 뭐 6개월, 7개월 있다 매도가 됐다. 그러면 이 취득세가 다주택이 되는 거니까 중과가 되는 거냐 안 되는 거냐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요 기간이 조정지역 안에서는 이제 2년 이내 매도가 되지만이 취득세 중과를 피할 수 있었는데 이게 이제 3년으로 연장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사실은 큰 변화가 뭐냐면 조정 대상 지역이라는 개념 자체가 이제는 의미가 없지 않았을까. 이제 4개국 빼놓고는 다 뭐 마찬가지인데. 강남만 빼놓고 다 해제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돼버리면 실제로 이제 이러한 규정들이 개정은 되지만
큰 의미는 없다. 그래서 종전집을 3년 안에만 여유 있게 파시면 주택 중과는 피할 수가 있다. 네, 이렇게 네. 또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2주택을 갖는 거에 대해서 부담이 확 사라졌죠. 그렇죠. 예. 다주택의 네. 기준이 이제 3주택부터 된다. 네. 그렇죠. 네. 네. 근데 그 3주택도 취득세가 낮아진 건가요? 질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거는 주택수가 늘어나면은 네. 늘어나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 또 하나 좋은 얘기는 뭐냐면 주택수를 줄이기 위해 임대사업자 등록도를 많이 하잖아요. 네. 임대사업자 등록이 아파트는 못하도록 막아놨었죠. 네. 근데 근데- 요번에 예. 풀어줬죠. 그렇죠.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을 임대사업자 등록을 낸다거나 사업용 주택으로 만약에 바꿔줄 수 있다면 그 부분도 중과를 피할 수가 있는 네, 그런 팁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저가형 주택도 해당이 되고요. 맞아요. 근데 네네. 취득세 네. 때문에 임대사업자 등록하는 건 네. 상당히 고민해봐야 되는 대신 문제예요. 장기간 이제 예, 되게 돼야 되는 거니까. 다만 이제 우리가 그 뭐 나온 김에 말씀드리면 지금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이 지금도 제 생각에는 의미는 있다고 봐요. 왜냐면은 일단은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은 지금 가장 사실은 이제 이슈가 보유세잖아요. 그렇죠. 좀 제가 강의를 해보면 재산세는 거의 질문이 없는데 네. 거의 종부세, 특히 이제 투자하신 분들은 종부세에 대한 부담 때문에 굉장히들 예민하게 또 작년에 이 종부세 고지 때문에 뭐 세금 폭탄이 됐다 이렇게 됐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조정 대상 지역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내면은 조정 지역은 그 합산이 됐었거든요. 근데 거의 지금 조정 지역이 다 해제가 됐기 때문에 네.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은 종합부동산세 적용 대상에서 배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종부세 기준도 이번에 개정이 됐는데, 우리 작년까지는 이제 다주택이 되면은 정부 고시가로 6억을 넘어가면 종부세가 나왔었는데 네. 그 6억 기준이 9억으로 9억으로 올라갔죠. 네, 기준 금액도 올라갔고, 그 다음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 내가 3주택, 4주택이 돼도 등록을 해주면 이거는 주택수에서 제외가 되거든요. 종부세 주택수에서. 그러면은 요 집이 만약에 그 기준 금액을 넘지 않으면 종부세는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조정 지역의 규제가 풀렸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다. 왜냐하면 조정 대상 지역 해제가 되면은 또 한 가지가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번거로움이 뭐냐면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그쵸. 일반적으로는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하면 이 돈 자금 출처가 어떻게 되느냐, 이 돈이 뭐 증여를 받은 거냐, 아주 복잡했었는데. 그거 쓰는 거 자체가 예. 스트레스예요. 네, 그렇죠. 뭔가 내 일기장 보는 거잖아요, 내가. 네, 나 이거 매도할 거다. 이거 다 그렇죠. 써야 되는 거죠. 매도해서 네네. 자금 마련할 거다.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일단은 취득세 중과 완화하고, 그다음에 종합부동산세 중과 완화, 그다음에 기준금액이 상승했기 때문에 종부세 부담이 올해 같은 경우는 굉장히 대폭 낮아지지 않을까. 그리고 네. 세율도 과거로 회귀해서 작년 대비 반으로 좀 줄어드는 그런 효과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종부세 부담이 아마 여러분 생각하시는 것만큼 이제 작년만큼 이렇게 세금의 공포로 다가오지는 않지 않을까. 사실 이제 종부세는 그 전에 작년, 재작년이 완전 폭탄이었어요. 그렇죠. 예. 법인으로 갖고 있다가 그 전에 괜찮았단 말이죠. 법인 종부세 폭탄이 재작년에 엄청 빠바바박 왔고, 네, 네. 작년에 그나마 조금 완화돼서 또 빠박 왔고, 네, 그래도 그렇죠. 올해는 조금 살만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 법인은 역시 법인은 아무래도 이제 규제 혜택이 줄긴 줄었지만, 네. 예를 들어서 뭐 공제 혜택이 없습니다. 개인 같은 경우에는 다주택이 됐을 때 9억 공제를 받고 1세대 1주택자는 이제 12억으로 개정이 됐는데, 그런 혜택이 있지만 법인은 아직까지도 그 혜택이 없다. 합산 배제 네. 전혀 안 해주고 예. 그냥 2.7%로 그냥 예. 때리는 거죠. 네네. 네, 그래서 법인으로 물건을 네. 보유하는 것은 그만큼 리스크를 좀 안고 있는 거죠. 근데 다만 이제 여기서 이제 여러분 혼동하지 마셔야 될 게, 우리가 법인이라는 게 꼭 이렇게 주택법인만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뭐 상가도 있고 토지법인도 있을 수 있는 거니까. 근데 상가나 토지법인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큰 문제가 없다. 근데 대부분 무조건 법인은 뭐 그러면 만들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지금 정부가 규제하는 것은 여러분들 혼동하지 마셔야 될 것이 주택법인만 규제한다는 뜻입니다. 맞아요. 그럼 주택이 아닌 물건, 경매 물건도 지금 뭐 주택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주택이 아닌 뭐 상가라든가 아니면 꼬마 빌딩이나 토지 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그런 법인을 만드는 전략도 아직까지는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일단 종부세는 네. 주택에 대부분 부과가 되고 토지는 좀 많이 꺼야 되잖아요. 네네네, 네. 그렇죠. 그래서 종부세가 걱정이 된다면 네네. 합산 배제하는 금액 안쪽으로 그렇죠. 네. 네, 투자를 하시면 돼요. 9억 그렇죠. 안쪽으로. 네. 공시가 9억까지는 종부세 걱정 안 하셔도 된다. 그렇죠. 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공시가격이라는 것은 호가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세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고시한 가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정부가 고시한 가격 같은 경우는 재산세 고지서를 여러분들이 받으시면 거기에 그 가격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공시가를 말하기 때문에 이때 9억의 의미는 굉장히 실제 호가로는 굉장히 큰, 그렇죠. 네, 특히 경매 물건 소액 투자하신 분들한테는 네. 적용 대상에서 배제될 확률이 매우 높아졌기 때문에 약간 시세도 좀 약간 좀 많이 내리지 않았나요? 그거 공시가가요? 예. 아니 그거 지난번에 나온 거라서 아직 적용이 안 됐죠. 그러니까 이제 아마 그거는 이제 올해 적용이 그렇죠. 되겠죠. 그래서 그것은 지금 또 내년에는 더 좀 부담이 좀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이 공시가는 주소 검색하면 다 나오거든요. 네네. 그래서 입찰하기 전부터 공시가 조회를 해서 내가 이제 가진 자산이 한 8억쯤 공시가 됐다. 네, 그러면 그렇죠. 한 1억의 여유분이 있으니까 그 그렇죠. 이하로 하면 되겠죠. 그렇죠. 1억 이하짜리 물건. 네. 거의 뭐 한 0.5%, 그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염두에 너무 크게 많이 겁을 안 내셔도 될 것 같고, 정 그게 걱정이 되면은 상가 같은 거. 상가 같은 경우에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만약에 뭐 요즘 뭐 상가를 뭐 꼬마 빌딩으로 부르는 분들도 계시고. 작은 상가. 예, 그렇죠. 네. 그 상가 건물은 종부세 재정이 안 되거든요. 네. 요 대지 지분만 공시지가가 80억을 넘었을 때만 종부세 나옵니다. 그러니까 좀 불편하시면 상가 쪽으로 가시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오랫동안 보유하면서 부담이 되는 게 바로 종부세인데 네. 이제 주택에만 이렇게 좀 빡빡한 제한을 두고 있고요. 네, 토지 맞습니다. 80억이면 뭐 종부세 그렇죠. 내죠. 일례로 강의를 들어오셨는데 자기 시아버님이 상가, 정말 허름한 상가를 2동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근데 엄청 정말 허름하다고 저한테 강조를 하는데 네. 근데 왜 종부세가 나오는 거냐라고 공시가. 이제 그분한테 아니 정말 시아버님한테 감사하다고 생각하더라. 부럽습니다. 땅값을 합쳐서 공시지가가 80억을 넘어간다는 거죠. 그럼 효과가 얼마예요? 와. 정말 좋은 부동산을 갖고 계신 건데 허름하다니요. 지금 정부가 모든 규제 또 거꾸로 모든 혜택은 주택에 다 몰려 있어요. 네. 그러니까 주택이 아닌 물건들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말씀드리고 싶고, 주택도 어쨌든 보유세 세율도 지금 떨어뜨리고 양도세 세율도 지금 떨어뜨려 놨기 때문에 네. 금리 문제만 좀 어떻게 좀 잘 긍정적으로 해결이 되면은 거래 활성화가 많이 되기 때문에 지금이야말로 어떻게 보면은 좀 줍줍할 때가 아닌가. 맞아요, 네, 맞아요. 제가 그쪽 전문은 아니지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취득세도 좀 완화됐고 네. 보유세도 완화됐는데 사실은 부동산에서 가장 큰 세금이라고 하면 네. 양도세란 말이죠. 그렇죠. 양도세 네. 크기가 네, 크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양도세에 대해서는 뭐 어떤 변화가 딱히 없지만 중과세가 좀 유예됐다? 네, 이 정도가 그렇죠. 있네요. 그렇죠. 네. 양도소득세를 단 한 푼도 안 내면 제일 좋은 거잖아요. 제일 좋죠. 예. 이건 작년에 개정됐던 건데 중요한 팁은 양도소득세를 절세하려면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주택수입니다. 그러면 주택수가 어떤 게 제일 좋겠습니까? 집이 하나만 있어야 되는 그렇죠. 거죠. 주택 한 채 있고 만약에 상가, 주택 하나 있고 토지가 있다면 이번은 가장 좋은 절세를 받을 수 있어요. 그 기준 금액이 고가주택 기준이 9억에서 12억으로 인상이 됐다는 거. 네. 그래서 만약에 12억 범위 안에서는 차익이 생겨도 양도세가 한 푼도 없다는 거. 이제 그거는 이제 작년에 개정됐고요. 맞습니다. 그 기준이 12억까지 높아졌으니까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양도 차익이 12억을 넘어서는 것만 이제 그렇죠. 예, 예. 세금을 내는 거죠. 네, 네. 부동산이 워낙에 많이 오르다 보니까 예. 이런 게 적절한 답이 떠오르지 않아요. 네, 네, 적정한 답이 떠오르지 않아. 떠올려야겠죠? 네. 네. 그래서 양도세가 12억이 네. 넘어설 때 돼서야 이제 세금을 내게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세금을 낸다 하더라도 12억을 넘어간다면 전체 차익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라 10억을 넘는 것만 내는 겁니다. 네. 세금을 낸다 하더라도 절세 효과는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물건이었는데 얘가 20억에 매도가 됐다. 그러면 차익은 이제 10억인데 10억에 대해서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그 10억에 대해서 10억 초과분 비율만큼만 가져야 되기 때문에 설사 세금을 낸다 하더라도 차익을 굉장히 대폭 줄여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네. 그런 효과가 있다는 것도 말씀드릴 수 그 있겠습니다. 이게 누진세라고 하는 거잖아요. 네, 이 네, 누진세 좀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예. 같아요. 뭔가 쌓이면 쌓일수록 적립이 되고 포인트가 적립되는데 세금은 쌓이면 쌓일수록 불리해지는 구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 양도 차익이 커지면 커질수록 1,000만 원대냐, 뭐 2천만 원대냐, 뭐 3천만 원 커지면 커질수록 세금률이 이렇게 올라가도록 돼 있어요. 이런 걸 이제 우리가 초과 누진세라고 하는데 지금 현재는 우리가 이제 6%에서 최고율이 이제 10억을 넘어가면 45%까지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6%대, 10%대, 20%대, 30%대.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가끔씩 합니다. 이제 직장 다니시는 분들, 아니 교수님, 제가 분명히 이번에 과장으로 승진이 돼가지고 조금 연봉이 뭐 한 200만 원 올랐는데 갑자기 세금이 왜 이렇게 많이 나옵니까? 가세 구간 딱 예, 넘어서. 예. 그 구간을 넘어가면 이게 10%대에 갑자기 20%대 껑충 뛰어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200만 원 때문에 올라가는 거죠, 사실은. 그럼 그 200만 원을 받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고민해야 되는데 받아야죠, 그래도. 네. 그렇죠. 네. 이제 누진세율을 알고 네. 있으면 매도가도 뭐 요만큼 깎아주는 게 오히려 뭐 네. 나을 수도 있어요. 뭐 맞습니다. 그래도 조금 더 받으면 좋긴 하지만 네. 깎아줘도 세금 내고 뭐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얼마 차이 안 난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도 저희가 한번 열심히 해가지고 최고 세율 한 45% 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우리는 이제 세금을 줄이고 안 내는 방향으로 가는 것들을 많이 생각하시는데 실제로 이제 세금을 낸다는 것은 내가 그만큼 소득 금액 증명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어떤 대출을 받다거나 신용평가를 받을 때도 굉장히 유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세금을 많이 내는 것이 무조건 불리하다. 그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맞아요. 그런 장단점이 있다는 것도 생각을 하시고 일단은 많이 버는 게 좋죠. 뭐. 특히 지금 같이 이제 DSR, 네네. DTI 굉장히 중요한 타이밍이거든요. 네. 그래서 정말 좋은 물건을 낙찰을 받아도 DSR, DTI가 안 돼서 대출이 안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근데 소득을 좀 줄였던 분들이라면 그렇죠. 굉장히 아쉬운 상황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뭐 그렇습니다. 유리지갑인 근로자인 분들은 어쩔 수 없는데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소득을 막 줄여서 신고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렇죠. 작년부터 소득을 높여서 신고하시더라고요. 어허, 진짜, 네. 네. 대출이 안 이제 되니까. 그렇죠. 그걸 아시는 거죠. 네, 오히려 더 높여서 신고하시는 분들도 최근 많이 계시고 있어요. 네. 네. 대출과 세금은 네. 톱니바퀴처럼 돌아가는 것 같아요.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세금에 대해서 2023년 세금이 변화한 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취득세, 네. 취득세 일단 좋아진 부분들이 대부분이고요. 네, 네, 그리고 네, 네. 다주택자에 대한 세율도 네, 좀 네, 네. 낮아졌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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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법인은 빼고. 예. 그리고 보유세. 예, 종부세 세율도 낮아지고. 종부세 세율도 낮아져서 보유하는데 네. 많이 어렵지 않은 상황이 됐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양도세. 네, 네. 양도세 같은 경우도 그 양도소득세는 시세 차익, 양도 차익에서 이제 공제 혜택을 봅니다. 그래서 장기 보유 특별공제라는 걸 받을 수 있는데 이건 이제 차익에서 매년 4%씩 또는 2%씩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 이게 조정 대상 지역 구간의 다주택자는 이걸 못 받도록 해놨거든요. 근데 실제로 지금 조정 지역이 다 풀렸기 때문에 의미가 없게 된 거고. 네. 그럼 조정 지역은 어떻게 되나요? 강남 항구에 그 조정 지역도 일단은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올해 5월 9일까지 양도부는 적용이 되는데 이마저도 지금 2024년도 1년이 더 추가 연장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양도세 세율이 이제 조정 지역의 2주택자가 되면 20%가 할증이 더 붙고 3주택 이상자는 30% 할증이 붙는데 그 할증도 유예가 됐어요. 네. 이마저도 조정 지역이 해제가 되기 때문에 이제는 이 중과세율 자체가 큰 의미가 없게 됐다. 어떻게 보면 지금은 이제 매도세가 해서 매물은 많이 쌓이는 구조인데 지금 매수세의 취득세 부분이 지금 세율이 지금 통과가 이번 2월 달에 2월 중에 통과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그게 좀 인하가 되면은 아마 좀 더 거래량이 좀 늘어나지 않을까. 저희 세무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근데 그동안은 작년에 사실 양도세 중과 유예가 작년에 말에 생겼는데 왜 그때 거래가 안 됐을까? 뭐 일단 금리도 있고요. 두 번째는 매수자 취득세가 그 당시에는 중과 인하가 안 됐습니다. 네, 여전했죠. 예, 예. 네. 근데 인하가 안 됐고 보유세도 그때 이제 그 개정을 못 했던 이유가 뭐냐면 아쉽게도 작년 6월 1 날이 지자체장 선거였어요. 아, 그래서 사실은 개정이 좀 늦어진 부분도 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아쉽다. 그래서 하필 왜 선거가 6월 1일 날 돼가지고 그래서 개정이 늦게 되는 바람에 그 반영이 지금에서야 이제 되다 보니까 아마 좀 2월이 좀 지나면 3월부터는 세금적으로는 그러면 이제 양도세, 취득세가 다 풀리기 때문에 거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이제 나머지 금리나 여러 가지 관계는 이제 어떻게 될지. 일단 그 중과 유예되는 거는 예. 사라지지 않을까. 네, 중과라는 것도 좀 웃긴 거였어요, 처음부터. 그렇죠. 근데 사실은 네. 이제 이 중과 규정 자체가 지금 처음 있었던 것이 아니라 2012년도, 13년도까지만 해도 그 당시에도 중과 조항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 2014년도에 거래량이 늘기 시작했는데 그때가 바로 이제 박근혜 정부 때 양도세 중과하고 취득세 중과를 다 풀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어떻게 보면 다시 그것이 반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14, 15, 16,
17까지 계속 가격이 올라가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2017년도에 파리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그 당시 이제 여성 장관인 김현미 장관께서 이제 아예 대놓고 얘기했죠. 언제까지 팔아라. 그렇지 않으면은 중과하겠다. 네. 사실은 그렇게 시작이 됐던 거였는데 그걸 다시 옛날로 사실은 어떻게 보면 돌리는 거다. 지금은 하면 안 되는 타이밍이거든요. 지금은 풀어줘야 되는 타이밍이라 매수 심리가 조금씩 살아나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역시 거래는 멈춰져 있고 이럴 때 이제 정부에서도 세수도 좀 확보해야 되고 뭐 이러지 그렇죠. 않을까요? 그래서 2023년도에 변화되는 그 세금 상황은 일단 투자를 시작하시는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유리한 상황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는 분명한 사실이에요. 예, 저도 동의합니다. 네, 1주택자이신 분들은 물론이고 2주택자이신 분들까지도 세무적으로 굉장히 유리해지셨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취득 관련 세금, 보유 관련 세금, 양도 관련 세금이 다 완화가 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지금이 가격도 많이 빠져 있는 상태고 하니까 어떤 분들은 뭐 더 빠져야 되지 않는 뭐 이런 게 한 분들도 있는데 근데 사실은 제가 뭐 그런 전문가는 아니지만 가장 저점에서 사실은 매수한다는 거는 불가능하지 않을까. 그건 거의 신의 영역이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여러분들 너무 큰 걱정보다는 좀 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시고 이렇게 세금적으로는 지금 많이 완화가 됐기 때문에 지금이야말로 잘 선별하셔서 적기 투자 시점으로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시장 상황은 뭐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이렇게 세금 완화도 하고 대출 완화도 하고 이렇게 해서 시장을 어떻게든 좀 원활하게 돌아가려고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부동산 세금의 절세 노하우에 대해서 좀 이야기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